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캐릭의 2연승, 이 경기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리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너무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오늘은 캐릭이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어떤 플랜으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겼다, 이런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선수들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캐릭 체제의 맨유, 물론 2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 캐릭 체제의 맨유에서 지금 선수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이런 선수들 측면에서 오늘은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2경기밖에 캐릭이 안 하긴 했지만 그 2경기 다 선발 라인업이 똑같죠. 첫 번째 경기 맨시티전이랑 그 다음 경기 아스날전, 이 2경기의 선발 라인업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 선발 선수들 위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골키퍼, 이제 우리의 어엿한 넘버원 샌느 라메스. 라메스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캐릭이 와서 크게 바꾼 거 없다, 그냥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게 그 기본적인 거를 자신들에게 지도를 해줬을 뿐이다. 이게 캐릭을 저격하거나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 어조가 그만큼 지금 있는 우리 선수들은 기본적인 것만 따라가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부분들, 퀄리티가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전에 그 포르투갈 사기꾼은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는,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라멘스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들, 저는 골키퍼의 기본에 되게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아스날전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아스날전에 경기 전에 가장 불안하다고 느꼈던 선수는 사실 라멘스였어요. 왜냐면 그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세트피스 전술 때문에 골키퍼가 되게 당황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른 골키퍼들이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혹시나 라메스가 아스날 처음 상대하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겨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저의 기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라메스가 그날 경기에서 무난한 경기를 또 보여줬죠. 잘하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전에 오나나나 바인드르나 이 골키퍼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이 받습니다. 기본이 되는 골키퍼, 이게 얼마나 참 안정감을 주는지. 그래서 라메스는 이대로 무럭무럭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풀백부터 얘기를 좀 하죠. 디오고 달로입니다. 달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난 경기들에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분명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좌측 사이드백보단 본인의 본래 자리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 세밀한 부분은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전진하는 것도 그렇고 수비 장면들도 그렇고 좌측보다 확실히 오른쪽에 달로를 쓰는 게 맞다.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좌측에서랑 사실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풀백이 오버래핑하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그 공격성은 살짝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크로스나 이 공격적인 박스 볼 투입,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개선되면은 공격성이 팀이 더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좌측보다는 훨씬 낫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선수, 센터백 라인이죠. 해리,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풋볼. 해리 더 풋볼 맥과이어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맥과이어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항상 먼저 든다. 인간적으로 예전에 우리 클럽에서 꺼져, 이런 소리를 듣고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온갖 플랫폼에서 국제적으로 그런 돌림을 당했던 맥과이어인데, 이렇게 또 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스날이나 맨시티와의 그런 2경기에서 맥과이어가 좋은 모습 보여준 거, 저는 이날 캐릭이 들고 나왔던 전술 자체가 맥과이어가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판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가 잘할 수 있는 판이었다. 왜냐면 맨유가 부분적으로 이제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라인을 좀 내리고 있었죠. 특히나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백식스를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내리는 축구를 할 때 맥과이어 센터백은 그냥 박스 안에 서 있는 기둥입니다. 엔간하면 안 뚫려요. 그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외곽에서 크로스를 올리든,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 박스 안에서 맥과이어가 버티고 있다? 이건 상대 공격수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센터백이죠. 지금 아스날전이나 맨시티전이나 그 2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 맥과이어의 수비적인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 특히나 맥과이어 하면은 우리가 지난 몇 시즌 동안 봤던 그런 약점적인 부분들, 리스크, 상대 이제 뒷공간 침투에 대한, 즉 센터백이 뒤로 돌아서면서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랑 속도 경합을 할 때 이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이 커버에 대한 기동력이 느리다라는 게 약점으로 많이 지봉을 받았는데, 애초에 라인을 내리고 있으면 맥과이어가 그런 약점을 드러낼 일이 없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난 두 경기에서 라인을 내렸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맥과이어인데 만약에 맨유가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할 때 뭐 주도권 경쟁, 점유율 축구 이런 걸 하면서 하프라인 높게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이때 맥과이어가 좀 어떻게 그런 약점들을 안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살짝 남아있는 상태고요. 맥과이어 이 오른쪽 센터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는 좋은 옵션이지만 나중에 더리우트가 돌아오게 되면은 더리우트가 주전으로 나오는 게 확실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리우트는 대체 언제 돌아오냐? 얼굴 까먹겠어. 대체 이게 무슨... 자, 그다음 왼쪽 센터백 리산드로죠. 뭐 지난번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긴 했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대해서 뭐 스콜스나 니키 버트나 이런 이전 맨유 선수들이 뭐라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산드로가 그런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다, 키가 너무 작다, 피지컬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 그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요. 근데 저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이 거친 무대에서 센터백으로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그런 약점적인 측면을 많이 극복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산드로가 지난 경기들에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물론 상대랑 이제 피지컬적인 경합 이거를 붙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판단력, 예측 수비, 적극적인 수비, 전진 수비 이렇게 미리 끊는 걸로 다 커버를 했잖아요. 뭐 혼란이 볼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이에 필사적으로 끼어들어서 전력으로 점프해 그 공을 커트하는 장면이라든지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온 혼란이 슈팅을 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또 기가 막히게 따라붙어서 블락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 자신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족함을 판단력이랑 적극성 이걸로 굉장히 많이 커버하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백식스를 하든 백파이브를 하든 지금까지 뚫리는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캐릭 체제에서. 분명 측면 쪽에서 상대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몇 경기인가. 근데 거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빠르게 붙으면서 우리 사이드가 뚫렸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줬죠. 수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의 전진 패스 비율들, 앞쪽으로 볼 뽑아주는 센스, 그리고 기회가 나면은 라인 브레이킹하는 선수를 향해서 곧바로 롱패스를 쏘는 장면. 이런 건 사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니면은 나오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그리고 왼쪽 풀백 마찬가지로 선발로 나왔던 루크쇼. 그 쇼 같은 경우는 아모림 체제에서 뭐 왼쪽 스토퍼로 이렇게 뛰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왼쪽 풀백이 맞다. 쇼는 건강한 루크쇼 누가 막을 건가? 난 가끔 아직도 지금 쇼의 그 출전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뛴다고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경기 볼 때마다 쇼가 가끔씩 이제 백포라인의 아래에 있다가 오버래핑 하려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전력 질주하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잖아요. 아 센스 있다. 적극적이다. 저게 풀백의 공격성이지. 그럴 때도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다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뛰면 안 되는데. 마치 뭔가 예쁜 유리 세공품을 보는 듯한 아이고 적당히 뛰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루크쇼가 사이드백으로서의 가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 이런 거를 빼고 좀 얘기를 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공격 침투 장면 있잖아요. 여전히 센스가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앞쪽에 있는 선수랑 가끔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쇼가 이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한 장면도 있었고요. 오버래핑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깥으로 넓게 뛰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가주는 그림들도 지금까지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인 풀백으로서의 수비 능력 이것도 지금까지 불안한 장면들이 크게 없었고요. 진짜 뻔한 얘기이긴 한데 건강만 하다면 눕지만 않는다면 꾸준히만 나와준다면 여전히 루크쇼가 가치가 있는 선수다. 참 뭐 경력이 됐든 뛰는 플레이가 됐든 조용히 자기 할 거 해주는 선수다. 건강만 하자. 자 이제 미드필더 라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마이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누가 아모림 체제 다음 이 캐릭 체제 오고 나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선수가 아닌가. 뭐 선수의 스타일이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선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감독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두 경기 감독 바뀌자마자 모두 선발 출전했다는 거. 처음 이제 선발 기회를 받았을 때 약간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이 선수가 아모림 체제에서 선택을 못 받았다 보니까 아모림 체제에서 제일 마지막 선발이 제가 알기로는 그림즈비전이에요. 그 4부 리그컵 때. 그 외에는 아모림이 선발 기회를 안 줬어요. 마이너한테. 이 출전 시간 때문에 그래서 뭐 임대를 나간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는데 경기를 많이 못 뛰니까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 폼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 체제 두 경기에서 예전에 본인의 장점이었던 그런 플레이들, 이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침착한 탈압박, 볼 운반, 이 후방과 앞선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치고 올라갈 때도 있는 2.5선. 그래도 우리가 마이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다시 기억을 한 덕분에 급한 불은 좀 많이 껐다. 저는 마이누의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분명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랄까 그 테나우 체제 때 마이누가 보여줬던 그 센세이셔널함. 와, 이 팀은 대체 그렇게 팀이 안 좋아도 어디서 이런 선수가 생성이 되지? 좋은 선수가 그냥 나오네. 미쳤다. 그 임팩트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런 중미가 또 나왔다? 우리 유스에서?
그리고 그 재능이 저는 어디 안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기회를 워낙에 못 받았을 뿐 아모림이 원했던 그런 투미드 체제의 그런 전투적인 미드필더의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누가 그동안 많이 선택을 못 받았는데 이젠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캐릭 체제가 어쨌든 이런 백포 위주의 4-2-3-1이 됐든 4-3-3이 됐든 이런 시스템을 쓰는 한 마이누의 쓰임새는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캐릭이 뭐 임시 감독을 한다고 한들 뭐 한두 경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즌 말까지 되게 길게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경기가 많아요. 그럼 마이누가 증명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캐릭 체제에서 마이누랑 짝을 이뤘던 두 번째 삼선 우리의 미루 형. 야, 미루 형 얘기를 하면은 참 뭐랄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해서 카세미루가 맨유를 떠나는 게 이제 오피셜이 났죠.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카세미루를 볼 때면은 뭐 주급, 돈, 이적료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약간은 미안한 감정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선수한테 팀의 사정상 자신한테 안 맞는 옷을 좀 많이 입혔었다. 맨유가 애초에 레알에서도 보면은 후방에 내려서 뭐 패스워크를 한다? 빌드업을 이끈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고 옆에 크로스가 있을 때 조율을 해주는 다른 미드필더가 있고 자신은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대 전진을 틀어막고 중앙의 지배력을 도와주고 여기서 위력을 발휘했던 선수였는데 뭐 22-23 시즌 에릭센 있을 때를 제외하면은 그게 뭐 테너 체제가 됐든 아모림 체제가 됐든 카세미루가 내려와서 빌드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심지어 뭐 테너 때 몇 경기 정도는 혼자 내려와서 원볼란트를 서는 이런 그림까지 나왔었죠. 그게 뭐 아시겠지만 카세미루가 잘하는 플레이다 뭐 좋아하는 플레이다 이게 아니었다 보니까 약간은 아쉬울 때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묵묵히 해줬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전에 그 처음 22-23 시즌 때 에릭센이랑 카세미루가 같이 뛰었을 때 그 센세이셔널함? 세련됨? 이걸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팀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에릭센이 카세미루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빌드업을 많이 도와주면서 카세미루가 조금 더 자유로웠고 부담이 적게 뛸 수 있었을 때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였나. 물론 나이가 조금 지금보다 어리긴 했지만 역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좋아했던 플레이는 그때 기준이 아니었나. 특히나 이전에 맨유의 3선 프레드 맥토미니 조합 보다가 에릭센 카세미루 조합을 딱 봤을 때 확실히 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왔다. 어쨌든 우리 미루 형 지금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플레이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 어떤 생활을 하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앞선 이 공격형 미드필더, 드디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돌아온 캡틴 브루노 페란데스입니다. 지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브루노예요. 지금 두 경기에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캐릭 체제에서 보여준 모습들, 이 선수한테 2선에 놓은 다음에 자유를 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축구,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게 조금 용인을 해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캐릭이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그런 전진 패스들, 미드필드에서의 그런 돌아섬, 템포 빠른 전개, 그리고 캐릭 축구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역습 상황에서 브루노 페란데스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삼각형, 사각형, 이게 사실 브루노 페란데스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10번이다. 이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선수를 삼선에다 썼으니 제가 아모림 체제의 1년을 지나면서 느낀 거는 역시나 아모림이 뭐 전술에다가 선수를 끼워 맞추는 유형의 감독이다 보니까 물론 올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좀 심했다 보니까 브루노를 3선으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 아모림 체제 동안 뭐 팀의 성적 때문에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했습니다. 시즌은 또 돌아오는 거고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시즌은 또 오는 거니까. 근데 아깝다고 생각했던 거는 브루노의 1년을 버렸다라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브루노의 나이가 이제 결코 적지가 않은데 심지어 본인이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3선으로 내려서 1년을 썼다라는 게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선 팀의 성적보다도 이 캐릭 체제 두 경기에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이제 자유롭게 2선에서 뛰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런 축구를 브루노를 통해서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음 두 경기 모두 캐릭이 이 자리에 도루구를 썼죠. 왼쪽 윙 도루구였는데 도루구가 이 자리에서 힘든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런 직선적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수비할 땐 내려와서 수비, 올라갈 땐 올라가서 윙어의 역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 보니까 캐릭 체제에서의 이 역할, 나오는 건 윙어로 나오지만 수비 때는 쭉 내려가서 사이드백 역할하는 이 역할에 그냥 적응이 돼 있어요. 도루구가 선발 포메이션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뛰면서 이 측면 터치라인 인근에서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거를 많이 해줬고요. 특히나 이제 캐릭 체제에서 역습이랑 속공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이 브루노 페란데스를 기점으로 하는 위에 올라가는 3명의 공격수들, 왼쪽 도루구, 오른쪽에 다른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 3명의 삼각편들을 도루구가 분명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많았다. 아, 그리고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그 골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시원한 윙어의 득점 아닙니까? 왼쪽에 있던 도루구가 안으로 좁히면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던 브루노 페란데스랑 원투를 나누면서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미친 중거리 슈팅, 아스날 골대를 그대로 꿰뚫어 버렸던 거.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윙어의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전 뉴캐슬 때 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와서 여기서 득점을 한번 했었잖아요. 도루구가 안으로 좁히면서. 여기서 진짜 스텝업을 많이 한 것 같다. 특히나 그 자신감, 이거에 확신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경기 내내 도루구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카세미루나 달로나 이런 선수들이 도루구한테 와가지고 뭐 어깨 쓰담쓰담 해주고 머리 막 해주고 이러니까 내내 도루구가 축구할 때 웃으면서 축구를 했어요. 이게 왼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안 나왔던 모습이라고.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이때. 그 이후로, 그 뉴캐슬전 이후로 도루구가 윙으로 나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볼을 차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진 게 보입니다. 나 골 넣을 수 있는 애야.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날이 오른쪽 윙으로 나왔던 뉴캐슬전, 이게 도루구한테 굉장히 큰 변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 또한 아모림의 은혜겠지요. 딱히 그립진 않아요. 뭐 감독마다 하나씩 레거시를 남기잖아요. 뭐 아모림이 있었을 때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도루구라는 선수가 나중에 아모림의 유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훨씬 성장해서 나중에 아모림을 기억할 때 그래도 도루구 하나 남기고 갔지. 그리고 우리한테 좀 불필요했던 선수들, 안 좋았던 선수들을 다 처분은 해주고 갔지 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팀에 있어서 긍정적인 거니까요. 약간,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윙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 때리는 거, 이거 진짜 클래식하잖아. 이게 뭔가 나의 향수를 좀 자극하는?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도루구가 롤모델로 가져가야 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가레스 베일. 베일의 길을 가라. 너 할 수 있어. 베일의 길을 가라. 참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이번 햄스트링 부상, 지금 나온 얘기는 뭐 10주 얘기가 나오는데 10주면은 그럼 이번 시즌은 이제 이탈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 도루구의 플레이, 그리고 지금 이 한 경기 반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캐슬전 이후로 해서 지속적인 그런 스텝업, 이 선수 뭔가 되겠는데?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쉽다. 하필 너가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두 경기에서 아마드 디알로가 이렇게 나왔죠. 그 아마드 얘기할 때는 하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드의 뭐 공격적인 부분, 역습할 때 뭐 도루구, 브루노 페란데스랑 같이 위에 올라가면서 역습편대 만드는 부분들, 이건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아마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수비력이에요. 아마드가 수비력이 좀 많이 올랐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시나 이제 아모림 체제 3-4-2-1에서 아마드가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백 수비를 했어야 됐어요. 내려오면서 후방에 백파이브 일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이드백 수비,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백포 시스템의 오른쪽 윙으로 돌아와서도 내려올 때 수비 가담을 하잖아요. 수비가 예전보다 좀 늘었다? 아니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수비가 늘었어. 아모림이 이걸? 물론 그립진 않습니다. 아모림이 그런 전술적인 고집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 공격적인 윙백으로 썼는데 이게 이런 효과가 나네요. 지난 경기들에서도 보면은 맨유 이제 백식스 수비를 하든 4-4-2 두 줄 수비를 하든 이 윙어들이 수비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도루구가 됐든 아마드가 됐든. 특히나 라인 자체를 좀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 윙포워드랑 붙었을 때 아마드가 이렇게 1대1을 거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준수하게 했다. 물론 공간을 내주는 그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수비력이 올라간 게 눈에 보였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축구에서 그게 뭐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가 됐든 아니면 지난 두 경기처럼 상대한테 조금 주도권을 내주고 수비적으로 하는 축구가 됐든 간에 이 토털 풋볼의 체제에서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한다는 이 토털 풋볼의 체제에서 수비를 잘하는 공격수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격을 못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 기본적인 자기 본 역할은 하되 여기에 플러스로 이어지는 그 수비적인 역할, 이 수비 잘하는 공격수가 나왔을 때 우리 팀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늘어난다. 지난 두 경기에서 아마드가 뭐 골을 넣었다거나 이런 장면은 없었지만 분명 캐릭 체제에서도 아마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난 두 경기의 전방 브라이언 은베모였죠. 은베모를 맨 처음에 저희가 영입을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도, 득점 전환율이라고도 하죠. 이 선수가 이제 볼을 갖고 슈팅을 날렸을 때 그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탑이었던 선수가 지난 시즌 은베모였습니다. 즉 이 선수가 볼을 갖고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면은 이게 골로 연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다. 은베모가 지난 두 경기에서도 그런 면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스날전 나왔던 아스날의 그런 후방 빌드업 미스, 여기서도 물론 수비맨디가 실수해가지고 기회가 난 거긴 하지만 그 압박 자원으로 있었던 은베모가 이 볼을 받아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라야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느리지 않았거든요. 은베모를 앞을 막고 각을 좁혔어요. 이게 만약에 은베모가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고집했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좀 넣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이었는데 은베모가 이걸 침착하게 오른발로 볼을 옮기면서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냈죠.
저는 아스날전 이길 수 있었던 거 은베모의 이 골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골들이 후반전이나 이럴 때 터졌지만은 맨유가 이제 1대0 상황에서 아스날한테 계속 주도권을 뺏긴 채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맞이했다? 그러고서 이제 여유가 없는 상태로 그런 후반전을 해야만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역전은 나오기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은베모가 넣은 이 골, 아스날한테 선제골 내준 다음에 맨유의 빠른 만회골, 동점골, 이거는 결국엔 골 결정력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브라이언 은베모를 영입한 제일 중요한 이유였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맨유가 이 골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맨유는 지난 시즌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득점 1위가 누구였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였다. 원톱이라고 나왔던 호일룬, 지르크지는 그 아래에 있었다.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는 공격수,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지난 두 경기 이렇게 나왔던 선발 라인업의 선수들을 가볍게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풀럼전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캐릭의 그런 마인드입니다. 캐릭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경기에서 조금씩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 모든 경기를 똑같이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시스템만을 고집하는 감독은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3-4-2-1만을 고집한다거나 이걸 위해서 어떤 특정 선수들을 윙백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를. 그래서 지난 경기들 보면은 약간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완전 똑같지 않았어요. 시티전에서는 이제 6-4-0 수비를 했지만은 아예 내려앉고 상대 윙포워드들을 아예 틀어막는 수비, 2대1 협력 수비 구도 이런 걸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아스날전은 뭐 4-4-2 두 줄 수비나 아니면 위에 있는 도루구를 아래로 내리면서 5-3-2 정도의 수비, 그래도 위에 어느 정도의 압박 자원은 남겨놓는 수비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었죠. 아예 똑같이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맨시티전이랑 아스날전은 상대가 우리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경기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수동적으로 점유율을 좀 내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속공과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자, 이런 컨셉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풀럼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들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풀럼의 순위 지금 절대 낮지 않죠. 맨유가 4위인데 지금 풀럼이 7위입니다. 맨유 승점이 38점인데 풀럼 순위가 34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뭐 약팀과의 경기다? 우리가 지배하면서 주도권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고 상대 템백 수비를 뚫는 그런 경기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로 어느 정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변수가 좀 있죠. 도루구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0주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마테우스 쿠냐? 그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서 3대2 마지막 역전골을 넣고 나서 카메라에다 대고 욕설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만약에 그 징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플럼전에서 출전을 못할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후방의 백포라인이나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의 3미들 이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선의 라인업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아마드 디알로 왼쪽 윙, 은베무가 오른쪽 윙으로 오고 베냐민 세슈코가 이제 캐릭 체제에서 첫 선발 출전을 좀 하지 않을까. 특히나 캐릭이 이쪽 자리에 도루구를 정발 윙 배치하면서 재미를 또 봤기 때문에 아마드한테도 비슷한 롤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도루구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수비 커버를 했던 거를 아마드도 저는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아마드가 수비력이 좋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드가 이 역할 하고 은벤모는 본인의 그런 역발 자리로 와서 오른쪽에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수비 포메이션을 짜고 있을 때 세슈코가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라인을 계속 눌러주는 역할, 침투각을 보면서 이 최종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게 만드는 역할, 그러면서 브루노 페란데스, 아마드, 브라이언 은베모 이런 이선 자원들한테 약간의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속공이나 역습 이 위주로 승리를 따냈던 지난 캐릭의 두 경기랑은 다르게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축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플랜으로 축구를 할까,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풀럼이 좀 내려선다면,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과연 상대의 그런 템백이나 두 줄 수비의 그 타이트함을 과연 캐릭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선수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고 풀럼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감정이 지금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팀의 소방수 역할을 맡아주기 위해 잘못하면은 정말 상처들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캐릭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미친 도파민, 일주일의 행복, 이게 캐릭인가? 아니면 퍽이 영감님인가? 내 눈이 잘못됐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캐릭이 다음 풀럼전도 잘 지휘를 해서 깔끔한 승리를 가져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캐릭 화이팅!